안녕하세요. 772의 건축 이야기 77입니다. 이 시간에는 결로와 그로 인한 곰팡이, 그런 실내에서 그 결로로 인한 그 오염, 곰팡이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한 방지책,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곰팡이라는 거는 습기가 있어야 돼요. 물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유기물질이 있어야 돼요. 영양가가 있어야 되고, 유기질, 영양가가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온도가 있어야 됩니다. 온도가 안 맞으면은 또 이 곰팡이가 피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근데 이 물기라는 게 우리가 H2O가 그렇잖아요. 기체로 있다가 증기, 그 다음에 응축되면 또 물로 변합니다. 온도가 차면 얼음이 되는데, 요거 그래서 이 두 번째 유기질, 영양가는 다 있어요. 벽지 같으면 종이가 유기질이고, 뭐 벽지가 아니더라도 약간의 유기질에 의해서 약간의 어떤 영양가만 있어도 곰팡이가 핍니다. 그 다음에 온도는 우리 실내에 사람이 거주하는 온도니까 뭐 선을 해봐야 예를 들어서 15도, 뭐 또 좀 더우면 30도까지 이렇게 온도가 있으니까 곰팡이가 사는 그런 온도가 돼요. 요 그림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려봤어요. 이해하기 쉽게. 여기 밀폐된 어떤 공간이 있어요. 밀폐된 통이 있는데 유리상자를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0도씨 온도고 여기는 10도씨고 여기는 30도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가습기로 습기를 집어넣어요. 증기를 집어넣으면은 이 최대한 그 온도에서 요 일정한 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수증기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그렸는데, 요 0도씨에는 예를 들어서 수증기 5알, 뭐 5알이 아니라 뭐 5만 개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 다음 10도씨일 때는 10알, 10개가 들어가고, 30도씨에는 한 30알이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5개, 뭐 10개, 여기는 30개.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별 꽉 찰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의 그런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0도씨일 때 수증기를 더 집어넣어요. 5알 이상 집어넣으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물방울로 맺혀서 이렇게 흐르게 돼요. 물방울로 맺혀서 흐릅니다. 증기로 남지 않고 흘러요. 그 다음에 10도씨에는 수증기가 10개 이상 더 집어넣으면 나머지는 이렇게 응축이 돼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수증기를 더 많이 담을 수 있다. 포화 수증기량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절대 수증기량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이해하시고 나서 결로가 왜 생기는지 그렇게 한번 보면 되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버스인데 겨울철에 버스 실내 기어서 뭐 아까 비례해서 대략 생각을 해보면 이 안에 포화 수증기량이 한 뭐 27개 정도 이렇게 수증기를 담을 수가 있다. 27도일 때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외부 온도가 겨울이니까 추워서 0도씨예요. 그러면 내가 버스를 딱 올라타는 순간에 내 이 안경에 뭡니까? 뿌옇게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경의 표면 온도는 밖에서 탔으니까 0도씨예요. 0도씨일 때는 몇 개예요? 5개밖에 수증기를 함유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나머지 27개인데 여기에 와서 뭐 이 표면에, 안경 표면에 수증기알이 달라붙어요. 요 5도씨니까 5도씨일 때는 수증기 알갱이 5개밖에 함유를 못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안경 표면에 습공기가 와서 여기는 차갑네 하고 물로 변합니다. 물로 변하려 응축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버스 안에서 시간이 조금 5분, 10분 지나가면서 안경알 온도도 뭐예요? 버스 안의 기온하고 같아지죠. 27도로.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응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 이제 실내 뭐 열교 현상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 집안을 살펴보면은 집안에 전체적으로 요즘에 이제 단열을 잘 하니까 단열이 좋아요. 근데 실내 그 안경 아래 표면 온도가 있듯이 실내에 어떤 수증기가 들어있는데 어느 일정 부분이 차가워지면은 거기에 결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뭐냐면은 우리가 별로 결로가 안 생기는데 이런 부분이 열교라는 게 있어요. 열교가 뭐냐면 말 그대로 다리입니다. 다리. 한강을 건너라 그러는데 막혔어요. 물로 막혔죠. 근데 다리가 있으면은 뭡니까? 교량이 있으면은 건너가기가 쉽죠. 예. 그게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열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데, 다시 말해서 단열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면은 이쪽이 외부예요. 외부인데 화면이 잘 나오나? 예, 이쪽이 외부인데
콘크리트를 표현한 거죠. 콘크리트 벽이고 콘크리트 슬라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단열을 여기다 했어요. 단열 표시 이렇게 합니다. 단열을 이렇게 하니까 콘크리트는 뭡니까? 열 전도율이 좋지요. 열 전도가 잘 돼요. 뭐에 비해서? 이런 단열재에 비해서, 목재나 스티로폴에 비해서 콘크리트는 전달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단열이 없지요. 취약한 부분. 여기가 이렇게 열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가 열교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히트 브릿지, 콜드 브릿지 부분이 돼요. 근데 단열을 이렇게 외부 단열을 했어요. 여기 전체를 다 단열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열교 현상을 좀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열교 현상이 일어나는 부위가 있습니다. 주로 모서리 부분이에요. 모서리. 그렇죠? 실내 바닥 모서리, 실내 천장 모서리. 이런 데는 어떻게 돼요? 바깥 기온이 0도씨다. 그러면 그 0도씨가 여기 그대로 전도가 돼서 여기 뭐 온도가 좀 변하긴 해도 5도씨 정도. 그럼 실내 뭡니까? 여기 차가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응축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결로 방지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 이제 실내 습기를 방지해 주는 겁니다. 습기. 그럼 뭐 실내 습기를 어떻게 방지하냐?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제습기를 돌리든지 아니면 뭐 에어컨디셔닝, 에어컨 가동을 하든지 이거 외에는 전부 습기 발생입니다. 그러니까 취사를 하든 샤워를 하든 뭐 우리 숨을 쉬든 또는 우리 뭡니까? 이 인체 표면에서도 그렇고 또 실내 화분 같은 거 뭐 이거 전부 빨래를 널어도 그렇고 그래서 실내 습기가 나오는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과다하게 집중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어디에 주방이라든지 우리 샤워할 때 그럴 때는 샤워할 때는 배풍기를 같이 돌려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샤워 때 나오는 과다한 습기가 빠져나갈 수가 있죠. 그 다음 취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팬이 있죠. 그 주방에 배기팬 그거를 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열을 잘하면 결로 방지 대책이 돼요. 근데 단열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열이 뭐 통과하지 못하고 또 실내 열을 도망가지 못하게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열 관류 저항을 크게 한다. 똑같은 말로 열 관류를 작게 한답니다. 관류가 뭡니까? 열이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건데 그거를 제가 그림에 여기 보시면은 콘크리트가 있고 단열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단열재 바깥에 뭐 석고보드 같은 걸 하나 댔겠죠. 그러면 열이 뭡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기체에서 고체로 전달되는 거. 열 전달이라 그래요. 근데 고체에서 고체로 이렇게 열이 쭉 가는 거는 전도라 그럽니다. 전도, 열 전도. 그래서 각 고체마다, 각 물체마다 열 전도율이 있어요. 그래서 금속 같은 거, 구리, 은, 뭐 쇳덩어리 이런 거는 열 전도율이 큽니다. 그 다음에 돌, 벽돌, 세멘트 뭐 이런 거, 유리 이런 것도 열 전도율이 금속 다음으로 또 커요. 그 다음에 열 전도율이 낮은 건 뭡니까? 단열재 종류, 스티로폼, 열 전도율 작죠. 그 다음에 목재 같은 거. 그러니까 열 전도율이 작으려면 열 전도율이 작은 공기를 많이 함유한 게 열 전도율이 적어요. 그런 것들을 단열재라 그러는데 단열재를 만들려면은 열 전도가 적은 공기를 많이 함유시키면 이렇게 단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석고보드까지 왔어요, 열이. 근데 여기서 다시 공기로 가는 거, 열 전달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체라든지 유체에서 고체로 열 전달, 또 고체에서 또 기체 열 전달. 그래서 전달, 전도, 전달, 전달, 열 전도, 열 전달, 열 전도 이렇게 이 과정, 세 과정을 거쳐서 전체를 열 관류라 그래요. 그러면 이런 벽체에 열 관류 값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뭐에 비례를 하고 뭐에 반비례를 하겠어요. 여기서 열 전달률이 높을수록 열 관류율이 클 것이다. 열 전도가 잘 될수록 열 관류율 값이 클 것이다. 그거죠. 근데 열 전달에서는 알아둬야 될 게 전달은 뭡니까? 표면적에 비례를 해요. 이쪽에 이 벽이 이렇게 거칠거칠한 벽이 있어요. 그리고 이 B는 뭡니까? 매끈한 벽이 있어요. 이거 확대시켜 보면 어떤 거예요? 이쪽이 표면적이 크죠. 공기 접촉 면적과 비례해서 열 전달이 잘 되니까 이 접촉 면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라지에타라든지 여러분 우리 뱃속의 창자라든지 우리 허파 뭐 이런 거 다 물고기 아가미 같은 거 이거 다 표면적이 커서 이 교환 전달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이 이렇게 거칠고 표면적이 넓은 게 불리해요, 유리해요? 불리하죠. 열 전달이 잘 되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요 지점 계산할 수 있어요. 열 전달율이 얼마냐. 또 콘크리트의 열 전도율이 얼마냐. 열 전도율은 전도율 값이 클수록 전도가 잘 되고
두께가 두꺼울수록 열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두께가 두꺼우면 같은 재료라도 열 전도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두꺼울수록 사실은 유리한 거예요. 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열 전도율하고 열 관류율이 조금 다른데, 열 관류율은 열 전도율 플러스 양쪽에 뭡니까? 열 전달, 예? 그 전달 값을 더해주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하나의 이제 요 그림을 보시면은 바깥에 0도씨예요. 0도씨. 실내 뭐 30도까지 하는 분들이 적을 텐데 이렇게 또 하면 안 돼요. 너무 실내 온도가 과다합니다. 에너지 낭비.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온도 구배 곡선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쪽은 0도죠, 0도. 이쪽 건물 실내인데 건물 벽에 가까이 오니까 약간 높아졌어요, 온도가. 그래서 콘크리트는 열 전도율이 크니까 이쪽 면이나 이쪽 면이나 온도를 재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차가우니까 여기도 차갑습니다. 근데 한 이쪽 영향을 받아서 한 3도씩 올라갔어요. 근데 요게 단열재죠, 빨간 거. 단열재 이쪽 면 이쪽 면을 재보니까 온도 차이가 엄청 커요. 여기를 재니까 3도씨인데 여기를 재보니까 한 28도씨나 돼요. 그러니까 단열재죠. 여기 온도 차이가 없으면 단열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온도 차이가 없다면. 여기가 3도인데 여기 28도나 돼요. 25도나 차이 나네요. 그러니까 단열재예요. 이게 단열재. 그 다음에 요거 석고보드라고 가정했을 때 석고보드는 뭐 단열 성능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약간 올라가서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열 전달, 여기까지. 열 전도는 콘크리트 열 전도율, 단열재 열 전도율, 또 석고보드 열 전도율에서 또 열 전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또 요런 어떤 열 전도율 값에 의한 이런 열 온도 구배 곡선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실내 어때? 온도가 높을수록 그 온도에서 함유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클 수가 있다 그랬죠. 뭐 30도씨면 이게 가정인데 예를 들어서 수증기 알갱이 30개가 여기 있을 수가 있어요. 포화시킬 수가 있어요. 30개까지. 0도씨면 한 5알밖에 할 수가 없다. 근데 이쪽이 온도가 차죠. 3도씨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가정할 때 5도씨 정도 되면은 여기가 굉장히 수증기를 함유할 수 있는 양이 적어요. 근데 30도씨에서 30알인데 문제가 이 수증기가 이쪽 틈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이 콘크리트 면까지. 그럼 여기서 결로가 되지 않겠어요? 여기까지 오니까 3도씨인데 수증기는 많은데. 그래서 수증기를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에 결로가 안 생겨요. 이거 내부 결로라 그러는데 내부 결로. 여기에 결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방습층을 둬야 된다. 방습층. 말 그대로 뭡니까? 습기를 막는 그러한 걸. 뭐 습기 막는 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습기 통과 못하는 게 뭡니까? 뭐 비닐이라든지 예? 이런 거. 그래서 그 방습층은 고온측, 다시 말해서 실내 측에다 두는 것이 좋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습기가 많은 실내 공간이 30도니까 습기를 다량 함유할 수가 있죠. 이 습기가 막 여기까지 가서 이 콘크리트 차가운 이쪽 3도씨 되는 여기까지 도달을 하면은 여기서 뭡니까? 응축이 되죠. 결로가 됩니다. 왜요? 요 30도씨에서는 많은 수증기를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실내 측, 그렇다고 여기다가 무슨 비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석고보드 안쪽 여기다가 비닐, 말하자면 방습층을 여기다 둬요. 그럼 여기까지 와서 습기가 더 일로 못 가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습기가 많은 부분, 그 대신에 온도가 높으니까 결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차가운 부분인데 여기가 차가운 부분인데 여기까지 그 뭡니까? 습기가 가서는 안 되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방습층이라는 걸 둬야 돼요. 그쵸? 단열하고 이거 조금 다른 건데 단열, 온도 관계에 의한 방습층을 둬야 된다.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다 습기 방지를 하고 단열을 하고 열 관류 저항을 크게 한다. 이 같은 말로 열 관류율을 작게 한다. 같은 말이에요. 저항을 크게 하나 열 관류를 작게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열교라는 건 얘기 드렸죠. 열교, 히트 브릿지. 열이 이렇게 뭡니까? 단열이 이렇게 끊어졌어요. 여기에. 그러면 이쪽으로 열이 자유롭게 갑니다. 또 더운 열은 일로에서 나가고 그래서 차져요. 여기가 차져. 바깥 기온하고 별 차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응축수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주로 실내 구석, 여기 아래층이 여기 천장, 여기 슬라브 바닥이 천장 구석, 실내 하부 구석 같은데 이런데. 그 다음에 이제 벽의 노점 온도라고 나와 있는데 결로 방지 대책 중에 노점 온도라는 게 이슬점 온도랑 이슬점하고 같은 말. 이슬점. 이슬이 언제 맺혀요? 아까 그 개념
30도 포화 수증기 상태 30도일 때는 수증기가 30알이 맺혀요. 예?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온도에서 여기다가 계속 수증기를 넣었어요. 수증기를 넣었는데 물이 맺히기 시작한다. 그 온도가 포화 수증기 온도, 네, 노점 온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노점 온도. 그럼 다시 말해서 여기가 10도씨예요. 10도씨. 온도를 점점 낮춰서 0도씨로 갔어요. 0도씨. 그러면 이게 10개였던 수증기가 5개로 바뀝니다. 10개였던 수증기가 5개로 바뀌어요. 네, 노점 온도라는 거는 어떤 온도에서 포화 수증기, 더 수증기가 들어가면 물방울로 맺히기 시작해요. 남은 수증기들이. 그 한계 온도, 최대한 온도를 노점 온도라고 해요. 노점 온도. 어쨌든 그 벽에 노점 온도가 됐다. 그러면은 그 안에 실내 수증기량에서 노점 온도가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노점 온도 이하가 되면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벽의 노점 온도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벽이 차갑지 않으면 이슬이 안 맺힌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방습층에 대한 얘기는 했어요. 방습층. 단열과 관계없이 습기를 막아야 결로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방습층은 어느 쪽에?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습기가 많아요. 이 실내라고 치면은 여기 30도씨. 그러면 습기를 많이 함유할 수가 있다. 30도씨일 때 예를 들어서 30개다. 그럼 여기에 이쪽 표면적 온도는 얼마냐? 콘크리트 열 전도율이 작으니까 여기가 0도시면 여기 기껏 해봐야 한 5도시다. 그럼 습기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 콘크리트 차가운 표면. 그럼 여기에서 응축이 된다 이겁니다. 응축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습기가 못 오게 여기에다가 비닐, 방습층을 여기다 하나를 둔다. 그럼 습기가 여기까지 오다가 여기서 막히죠. 그러면 이쪽은 습한 공기고 이쪽은 외부 공기하고 같은 습도예요. 그래서 건조합니다. 그래서 내부 결로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 방습층. 그 다음에 기류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방이 있어요. 그러면 장롱이라든지 뭐 가구를 놨어요. 이 뒷부분에 통기가 잘 안 되면은, 그쵸? 공기가 너무 정체해 있으면은 이런 장롱 뒤 같은데 결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기류가 형성되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라지에타 같은 것도 창 밑에다 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막이라고 썼는데 이게 막이 뭡니까? 결로가 생기는 부위에 막을 하나 입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페인트 칠, 일반 수성 페인트 말고 에멀전 페인트, 그런 거. 그래서 어떤 도막이 하나 생겨요. 어떤 도막이냐? 습기가 통과하지 못하는 막이 생기는 거. 에멀전 페인트 같은 거, 에나멜 페인트 이런 겁니다. 결로 이건 뭐 자동차 얘기인데, 아침에 차가 이제 바깥에 주차를 해둔 차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엔진에서 이 얘기는 왜 하냐면은 집안에 가스레인지라든지 난방기 중에 뭐 석유난로, 가스난로 이런 거를 가동을 시키면 가스나 석유 이게 소비되는 양만큼 거의 비슷한 양만큼 수증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증기 발생의 원인이 돼요. 마찬가지로 휘발유나 디젤 같은 게 엔진에서 연소가 되면서 이제 폭발력으로 회전을 하잖아요. 회전력이 생기면서 배기가스가 나가요. 근데 처음에 아침에 바깥에 있는 차는 차갑죠. 그래서 여기 머플러라고 하는데 이 배기가스가 나가는 이 배관, 소음기죠, 소음기. 그대로 나가면 뭐 펑펑펑 막 폭발음이 나니까 소음기를 통해서 이 배기가스가 나가는데 배기가스가 차갑잖아요. 배기관 자체, 머플러 자체가 차갑고 여기에는 습한 공기가 배기가스가 나가면서 응축이 돼서 여기 물이 잔뜩 생겨요. 그래서 아침에 앞에 차 이렇게 보면은 막 이 머플러 배기구에서 물이 줄줄 흘러나옵니다. 물이 줄줄 흘러나와요. 그게 뭐예요? 연료가 나가면서 응축수가 생긴 거예요. 그럼 물이 언제부터 안 나오냐? 이 머플러가 뜨거워져가지고, 예? 머플러 온도가 뭐 한 30, 40도, 50도 막 이렇게 뜨거워져 있을 때는 응축이 안 생기겠죠. 예. 이 원리입니다. 중류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술을 끓여가지고, 그러니까 뭐 좀 탁한 술, 그걸 끓이면은 술 증기가, 알코올 증기가 나가잖아요. 차갑게 해서 차가운 관을 통과시키면 거기에 응축이 돼요. 알코올이. 증류주가 그겁니다. 이것도 무슨 저거냐면은 이제 우리가 결로 방지 대책 이제 어디까지요? 실내 습기를 과다한 습기 방지하고 단열을 많이 해서 열 관류 저항을 크게 하고 열 관류율을 작게 하고 뭐 열교를 요거를 방지하고 열교 부위 단열 잘하고 그 다음에 벽에 노점 온도 이상으로 뜨뜻하게 벽을 유지하면 되고 뭐 방습층을 고온 측에다가 비닐을 하나 깔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기류를 형성해주고 실링팬이라든지 뭐 은은하게 이것도 겨울에 또 좀 어울리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도막을 형성하는 페인트를 칠해줄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게 방법인데 이건 한 예를 그려본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초록색 부분은 우리가 뭐 그냥 간단하게 많이 쓰는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이쪽이 실내측인데 실내측 여기에 석고보드를 한 장 딱 붙였어요. 근데 석고보드를 100% 이렇게 뭐 밀착을 못 시켜요. 틈이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바깥 기온이 찬 겨울 경우에 여기에 이 석고보드하고 요 판넬이 철판이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에 뭡니까? 결로 현상이 맺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 어떻게 돼요? 다 일로 타고 내려오게 되죠. 결로가 생겨서. 그다음 여길 다 적시게 돼요. 천천히 여길 다 적시고 석고보드도 젖어서 불어나고 걸레바지도 젖어서 불고 곰팡이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림은 자 여기다 샌드위치 판넬 100mm를 댔는데 중간에 각재, 목재를 대고 공간을 띄워서 여기다 석고보드를 댔어요. 그럼 여기도 실내 측에
뭡니까 과다한 습기가 있으면 여기도 결로가 약간 생길 수가 있는데 그나마 요 공간에서 각재 공간에서 뭡니까 통기가 약간 되죠. 그래서 결로가 좀 적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요 판넬 사이에 각재를 대고 방습층을 뒀어요. 보라색이 비닐을 하나 대고 석고보드를 댔다. 그랬더니 여기서 과다한 습기가 실내 측의 과다한 습기가 방습층에 의해서 막혔다. 그러면 습도가 높지 않으니까 여기 결로가 안 생기겠죠. 요런 C타입이 가장 권할 만한 방식입니다. 그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 습기를 막고. 자, 보세요. 아파트에서 이 부분이 이제 여기가 원래는 이제 발코니 부분인데 발코니가 필요 없다. 넓게 쓴다 그래서 마루를 확장하고 그냥 발코니를 확장해서 이렇게 바로 이 창 밖에는 외부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뭡니까? 외기랑 면한 벽이 되죠. 근데 여기에 고도의 단열을 잘 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뭐 열교 현상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확장된 발코니 구석에 곰팡이가 쓸고 곰팡이 쓸기 전에 곰팡이가 쓸기 좋은 조건으로 됐죠. 습기가 여기가 자꾸 생기고 습기가 누적돼서 젖어요 벽이. 젖고 그 벽에 또 약간의 뭐 영양가가 좀 있으니까 도배지라든지 뭐 먼지도 마찬가지 뭐 그런 거 미세한 유기물질만 있어도 곰팡이가 펴요. 실내 온도는 뭐 곰팡이가 자라게 적절하게 뭐 한 25도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곰팡이가 쓸고 또 시커멓게 오염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방법은 뭐 간단 하나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거품 종이, 폼지 같은 거 있어요. 우리가 뭐 물건 쌀 때 그 비닐 같은 건데 약간 폭신폭신한 거. 그 다음에 마루 깔 때 단열재로 쓰는 그런 폼지가 있습니다. 강화마루 같은 거 깔 때 비닐인데 이렇게 거품 종이에요. 약간 폭신폭신한 거. 그런 거를 붙일 때 뭐예요? 벽을 일단 말려야 되죠. 완전히 건조하게 좀 며칠 말린 다음에 드라이기로 말리든지 하여튼 말린 다음에 접착제로 밀착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밀착을 시키고 그 위에다가 뭐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도배지를 한다든지 뭐 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이 상태에서 곰팡이가 쓴 상태에서 이걸 잘 닦아내고 건조시킨 다음에 그 에멀전 페인트라든지 그런 도막이 형성될 수 있는 우선 페인트도 유성 페인트 계통은 대부분 뭐 도막이 형성되고 그 도막은 습기가 왔다 갔다 못하는 도막이죠. 뭐 라카라든지 에나멜 이런 거. 근데 그거 이제 냄새가 나고 또 뭡니까 힘들어요. 그 붓을 씻을래도 희석을 할래도 뭐 신너라든지 이런 인화성 그런 휘발성 그런 걸 써야 되고 하니까 주로 수성 페인트도 요즘에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성 페인트 중에서 에멀전 페인트 아크릴 페인트, 뭐 이런 뭐 제비표나 노루표 이런 데서 나오는 페인트가 있어요. 다 암호이다. 아니면은 수성 페인트 중에서 건물 외부용 수성 페인트 이런 거는 도막 형성이 돼서 결로로 인한 그 수분이 벽을 적시지 못하게 돼요. 일단 건조된 벽하고 젖은 벽하고 열 전도율 차이가 많이 납니다. 콘크리트도 건조된 콘크리트는 열 전도율이 적어요. 근데 젖어 있는 콘크리트는 열 전도율이 큽니다. 석고보드도 마찬가지고 목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건조시킨 다음에 도막이 형성되는 수성 페인트, 외부용 수성 페인트 또는 뭐 에멀전 페인트 이런 거를 발라주면은 그래도 단열은 안 되기 때문에 결로가 더 생길 수가 있어요. 또는 눈에 보이게 결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냥 일반 벽지는 결로 현상이 생겨도 스며들죠, 습기가. 종이나 석고보드로 스며드는데 여기 스며들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방울방울 맺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벽은 적시지 않아요. 그래서 간단한 방법은 도막 형성되는 페인트를 한번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최소한 곰팡이로 인한 오염된 시커먼 건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인트 또 남은 거는 잘 봉해서 보관을 해요. 그러다가 또 뭐 한 1, 2년 쓰면서 오염이 되면 또 칠해주면 되고. 네, 이번 시간 주택에서 단열과 또 결로 현상, 또 결로 현상을 막음으로써 곰팡이 방지도 되고 또 열교 현상 부위를 파악해서 그 부분에 단열 보강을 해서 그 부분에 의한 주택의 열 손실 방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또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